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강대임입니다. 저는 여기 대덕연구단지에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1982년 3월에 여기 왔으니까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약 3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 회사는 2020년 1월에 주식회사 헥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학 측정 관련된 일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고요. 2011년에 원장을 여기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대구에 있는 그 디지트 융합연구원장 겸 연구총장 거의 3년을 가서 일을 하다가 복귀를 했고, 사실 정년을 몇 년 남기고 이 이제 회사의 대표에서 왔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그 창업한 회사는 아니고요. 설립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좀 와서 경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헥사에 대한 설명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소 관련된 일을 합니다. 수소 중에서 액화수소 관련된, 오늘 이제 주제로 잡은 액화수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회사의 대표로 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소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장을 맡았을 때, 2012년 정도였는데, 제 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에, 그 당시 이제 고압수소에 관련된 그 안전 문제들이 여러분들 대두가 돼서, 이 세이프티 관련된 연구들을 표준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박사님이 고압수소 관련된 그 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때 마침 제가 일본 출장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출장을 가서 큐슈에 있는 그 수소 전주기 센터 거기에 이제 그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철강 회사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뭐 발전도 하고 또 가정에 그 전기도 배분하는 그런 시설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그 수소 관련된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과감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약 2년 3개월 했기 때문에 저기 아웃라이어 보면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을 공부하라고 되어 하죠. 그래서 지금 제 수준이 딱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수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게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또 제가 잘못된 어떤 그 정보라든지 또 그 기술에 설명하면 어렵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액화수소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액화수소 관련된 활동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수소 경제에 대해서. 수소 경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레미 르킨이 2003년에 하이드로릭 이코노미라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는 번역을 그 당시 수소 혁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수소 경제죠, 수소 경제.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수소를 앞으로 에너지에 제일 중요한 그 에너지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통해서 국가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모든 거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책을 썼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실 쭉 읽어봤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 수소 관련된 연구들이 꽤나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를 탄소 경제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탄소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탄소가 발생이 되죠. 반면에 수소 경제는 이제 탈탄소화를 수소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게 핵심 포인트고,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우리가 그 탄소 경제는 이제 에너지를 전부 다 100% 수입을 하는데,
수소가 경제가 되면은 상당 부분 또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도 탄소 경제는 좀 대규모 규모지만 수소 경제는 좀 작은 사이즈로 할 수 있는 분산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 또 주민 수용성도 훨씬 수소 경제가 낮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도 역시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는 역시 또 주민들의 수용성의 문제가 많아서 확대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성이죠, 환경성. 탄소 경제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대표적인 문제고, 더불어서 녹수나 SOx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죠. 반면에 이제 수소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게 이제 진입되어 있습니다. 이 수소가 이렇게 활발해지게 된 시점을 좀 보면 2015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파리 협약을 이제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195개 국가가 사인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얼마씩 줄이자고 하다가 거기에 되질 않았어요. 각 국가가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를 줄이겠다고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따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각 나라별로 우리는 앞으로 CO2를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또 이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죠. 그래서 약간 좀 주춤했었었는데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9년에 저기 IPCC에서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그 협회에서 1.5도 이제 특별 보고서를 냅니다. 1.5도 특별 보고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 기후의 평균 기온을 한 2도 정도 이내로 통제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한 게 주였는데 그 이제 산업화 1850년부터 1900년까지에 비해서 지구의 온도를 한 2도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1.5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0.5도는 굉장히 큰 그렇죠. 그래서 1.5도로 이걸 설정한 이후에 여러 정책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탄소 제로를 해야만 1.5도로 맞출 수 있겠다고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진행이 되는데 이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수소 경제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있던 수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소법도 세계 최초로 제정이 됐고 또 수소 전략, 수소연료 로드맵 등등 해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아까 1.5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1.0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온도는 약 4.01도밖에 남지 않아요. 4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4도 이내로 통제하려니까 결국은 이게 CO2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050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가 2015년 아까 이제 파리 협약하기 바로 전에 유엔에 제출한 건데 각 나라별 저렇게 감축시를 냈는데 이게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2005년 1인당 GDP 대비 60에서 65% 줄이겠다. 또 미국은 배출량 대비 26에서 28% 줄이는데 또 2025년, 이건 2030년까지 풀겠냐는데 미국은 2025년까지 하겠다고 제안했었고 그 다음에 EU가 제일 좀 그래도 강한 정책을 떴어요.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 쭉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 대비 26%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한국은 보면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멕시코는 20에 40, 한국은 30, 10% 돼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좀 예측도 잘 안 되고
참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도 2030년 이만큼 할 때는 그거 대비 이렇게 하겠다 뭐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 매년 5년마다 다시 리포트를 하고 리포트 할 때마다 원래 자기가 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그 COP16 정상회의 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2018년 대비 약 40% 줄이겠다라고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종전에 아까 얘기했던 2030년 배출한 거 대비 37% 줄인 거랑 비교하면 약 14%를 더 상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30년 해봐 지금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 동안 40% 줄인다는 게 과연 이제 가능한지 이제 쾌수천이고 특히 이제 며칠 전에 제 자료 검색을 해보니 인수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인수위에서 나온 자료에 작년 그 탄소 배출량이 2020년 대비해서 4.16%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는 결국 이제 탈원전,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지금 탈원전으로 표기될 상황이 처해있죠. 근데 뭐 그거는 약간 논란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요인이 있을 건데 아마도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산업 활동이 좀 침체가 됐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줄어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우지간에 이제 그 원자력이 또 이쪽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어쨌든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 남는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뭐 산림이라든지 또 특히 그 CO2 제거, CCUS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LNG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만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제로시켜 네트로 하겠다.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결국 앞으로 전기는 깨끗한 전기를 이제 수소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수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한번 수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소는 잘 아시다시피 그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또 색깔도 없습니다. 무색, 육시, 이제 무미고 그다음에 주기율표에서는 첫 번째 나오죠. 수소가. 그다음에 그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수소가 많은데 여기 동그라미로 펼쳐놓은 바와 같이 지구에서는 수소 단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수소를 활용을 하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소가 에너지 원인이 아니냐 하는 이제 논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수소만으로 존재한다면 그걸 갖다 포집해서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에너지 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에너지 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 캐리어 개념이 아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너지 캐리어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공기의 1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를 이렇게 담아두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장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가솔린보다 굉장히 높아 3,400ml 된다고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액체가 되려면 상온에서 마이너스 250 정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즉, 절대 온도를 20K까지 낮춰야 이제 액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임계점이라고 해서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13바 이상이 되더라도 240 마이너스 240도 이하가 돼야만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죠. 액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마이너스 240도 이하까지는 낮춰야 된다는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체로 하려면 극저온으로 내리는 기술, 또 단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술이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수소의 이제 밸류 체인을 보면 저 끝에 보시는 거 생산 관점에서 보면 화석 연료를 통해서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나오는 건 다 부생수소입니다. 즉, 그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남는 걸 갖고 현재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더 생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화학 공장이나 철강 공장 걸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해진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대략 아마 160한 7만 톤인가가 국내에 나온다 그런 그 중에 일부가 이것을 우리가 수소차나 이제 쓰고 있고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천연가스라든지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추출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굉장히 작은 용량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고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목표하는 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수소를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여기서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CO2를 포집을 해서 그걸 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CO2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블루수소. 근데 가장 좋은 건 여기 밑에 있는 재생에너지에서 그 수전을 통해서 나오는 수소가 이제 그린수소 제일 좋은 거죠. 그동안 이제 여기에 원자력이 없었는데 이제 아마 원자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현 정부에서부터 태양광이나 이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로는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을 감당할 정도 양이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원자력이 앞으로 크게 차지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장은 기체수소, 압축 기체수소를 이용해서 지금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지게 되면 감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액화수소나 액상수소,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든지 저장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사에서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어디 원하는 위치까지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튜브 트레일러, 액화 탱크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파이프라인은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 있는 LPG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파이프라인 다 깔려 있지만 이 수소는 이렇게 라인으로 깔기 좀 어려운 게 이 극저온에 있기 때문에 취성이 있습니다. 이 수소가 취성을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관을 까는 게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국도를 지금 도시가스 같이 하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무리가 있고 현재는 이제 울산 같은 그 단지에서는 그 인근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수소 충전소에 가보면 튜브 트레이를 통해서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소로 가서 넘겨주는데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액화시켜서 가져갈 것이다.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거나 또는 생산하는 바로 충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활용처가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 이제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소, 부생수소, 추출수소, 그 다음에 수전의 수소로 재생에너지, 여기 원자력이 추가되겠죠. 이것을 다 해도 현재 수소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입을 또 고려하는 또 축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제 숙제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현재의 수소 경제사에서는 수소차, 그 다음에 여기들은 연료전지를 어떻게 또 잘 만들 거냐는 게 있고, 또 그 CO2가 없는 이제 그린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또 양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이제 운송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거냐는 세 가지가 아마 지금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이게 맨 처음에 작성이 2019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2018년에 그 수소차가 1,800개, 이건 아마 팩트일 겁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1,800개 수소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가 14개, 그 다음에 발전용이 뭐 307메가와트 등이 운영이 됐었는데, 플랜상으로는 2022년에 그 수선을 8만 대를 계획을 했어요. 8만 대. 근데 현재 올해 데이터 제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작년 7월 기준으로 약 16,000대 정도가 지금 수주차로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올 연말도 3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9월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100번째 수소 충전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2040년 가서 뭐 620만 대 뭐 등등 하는데, 또 이제 사용량도 526만 톤을 쓸 것이다 하는데, 아마 이게는 너무 이제 그 과하게 추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2018년에 이제 그런 사용량이 약 13만 톤을 사용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생수소 99%고 추출소 1%밖에 안 돼요. 아마 지금도 크게 변화가 지금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2030년의 목표는 부생수소, 그 다음에 수전에 해외에서 가져오는 걸 50%, 추출을 이제 50% 하겠다고 플랜을 잡아놨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8,000원에 팝니다. 수소차에 공급하는 킬로그램 8,000원이고요. 이거를 이제 올해 6,000원까지 한다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된 게 없고, 2030년에는 4,000원, 그 다음에 40년 3,000원까지 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킬로그램당 8,000원을 하더라도 지금 휘발유 값 생각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8,000원도 제가 봤을 때 생산 단가로 따지면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이게 정부 보조가 들어가서 8,000원에 공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가격을 낮춰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킬로그램당 3,000원에 그걸 공급한다 그러면 굉장히 싼 돈으로 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제품의 예. 이 수소의 에너지 양이 예. 가격 대비가 예. 다른 거에 비해 이게 그러면 그게 싸지나요? 지금 이 가격을 치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 예, 예. 이걸로 제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한국도 싼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수소차의 그 구입비도 한 50%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수차가 한 7천만 원 정도인데 한 3,200원 있으면 4천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얘를 보조를 지금 전기차가 보조를 줄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조를 보조 줄이면은 그냥 전기차는 다치죠. 전기차한테 그거는 뭐 문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현재 논란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승용차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현대, 그 다음에 도요타, 혼다, 그 다음에 독일의 어디죠? 좀 한다 그러다가 좀 스톱을 해버렸고, 현대차만 가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에 관한 게 핵심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때 승용차는 그렇지만 상용차라든지 열차, 선박, 비행기, 그 다음에 중장비, 이런 데들 전부 다 이건 수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CO2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터리로는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touch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소를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승용차는 제가 봤을 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차는 몇 개예요? 이게 화물차라든지 큰 것들, 화물차들랑 버스 이런 것들은 다르죠. 지금 현재 여기 발표한 거 보면 인천시에서 지금 이제 버스가 2,000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2,000대를 전부 다 액화 수소 버스로 바꾸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서 버스도 이렇게 시범으로는 이제 깔려가고 있긴 있는데 이제 충전소랑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 액화 수소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제일 간편한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거는 근거리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장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투구 트레일러로 이렇게 실어서 인정을 합니다. 지금 40톤 투구 트레일러에 저게 저장되는 수소의 양은 200kg 정도 됩니다. 200kg. 200kg인데 이게 이제 압력이 약 200바 정도의 압력으로 그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을 뭐 만약 500바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용량이 크겠죠. 한 500kg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차후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500kg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좀 적은 대수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시는 거 2040년에 국내에 526만 톤을 이제 쓰겠다라고 지금 이제 정부가 플랜을 세웠거든요. 526만 톤. 526만 톤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차 한 대에 500kg 담는다 하더라도 이걸 다 계산하면 약 461kg가 됩니다. 차량 길이가. 그럼 경부고속도로 한 470,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을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다 이 수소차가 다 줄을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전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백상 또는 액화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액상 유기화합물, LOHC라고 하는 액상 유기화합물 관련된 연구. 이거 뭐 현재 이제 초기 그 기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키스트에서도 개발했고 또 독일이 했는데 굉장히 작은 용량이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 이제 암모니아는 아다시피 이제 NH3니까 질소하고 수소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암모니아로 가져와서 그를 분리해서 수소를 추출해서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이제 장점이 지금 이제 암모니아 선박이 다 있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암모니아를 갖다가 하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암모니아 이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송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아시다시피 이제 액화하는데 마이너스 33도씨면 액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아까 이제 수같이 마이너스 250단다고는 얘기 안 되는. 그러니까 단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용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 암모니아 아시다시피 이 독성이 있죠, 독성.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에너지 기술 연구는 암모니아 관련된 운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는 아마 암모니아 선도 굉장히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로 들어와서 육성으로 들어오면 암모니아를 그 항만에서 수소로 분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육성으로 가져와야지 암모니아 자체를 예를 들면 뭐 대전시에 와서 이거를 분해해서 수소를 쓴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공장을 세우는데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드린 육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이제 액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아직 굉장히 약하지만 외국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에어리키드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에어프로덕트, 그 다음에 독일의 린데 등등에서 여러 회사들이 육상에서 이런 것을 액화 수소를 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좀 제가 비교한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선 이제 고압수소는 이제 운송을 아까 이제 200바 지금 현재 200바입니다. 앞으로 한 500바 정도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높인다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이 용기가 두꺼워져야 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것이 있는 반면에 액화수소는 사용 기한이 굉장히 낮습니다. 1에서 3바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단순하게 이제 기차하고 액체를 비교하면 밀도가 한 8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송 경제성을 비교하면 아까 200바를 지금 현재 걸 비교해 보면 10배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액화를 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많이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액화를 시켜서 유지하고 하느냐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나사 스피릿 우주센터에 있는 액화 저장 용기입니다. 증거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지금 85만 갤런, 3,518루베 정도의 양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도 4,732루베 정도로 큰 것을 쓰고 담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0% 정도만 아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담아두게 되면 이제 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꽉 채우질 않고 그 다음에 기화된 거 그냥 공기 바깥으로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탑재를 해서 기화시키는 걸 다 재액화해서 하는 아마 액체 헬륨은 이제 이거 쓰고 있거든요. 액체 헬륨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기화되는 걸 버리지 않고 다시 포집해서 재역화시켜 쓰고 있습니다. 변용 건도 지금 같은 기술에서 하고 있는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얼마 전에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수소 자체도 CO2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공기 계속 검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 내부 보게 되면 이렇게 반짝하고 있는데 지름이 외경이 21, 바깥에 이게 통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내부하고 바깥에 중간에 진공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 통이 이제 21m, 그다음 내부가 17cm 굉장히 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화가 되는데 이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루에 0.025%니까 굉장히 작은 용량인데 하루에 대략 한 50에 58kg 정도 수소가 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가져가려면 이런 저장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걸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어쨌든 2040년까지 526톤이 과연 될 건지 모르겠지만 20% 100만 톤만 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하는 스케일로 보면 526만 톤까지는 안 가겠지만 100만 톤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용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외국에서 가져올 경우에 아까 이제 암모니아로 가져오는 방법 하나 있다고 그랬고 그거는 비교적 용이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지금 액화 수송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이게 호주에서 이제 갈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액화시킨 다음에 이베에 실어서 고베까지 가져오는 거였는데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선박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정도 규모로는 이거는 상업성이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훨씬 크게 만들고 이게 커야 된다. 어쨌든 실증하고 있는 단계라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데이터로는 이게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일러가 생겼는지 이런 데이터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도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기획보고서한 거에 의하면 0.5톤 액화 플랜트를 개발하는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5톤, 50톤까지 하겠다고 플랜을 세웠다가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0.5톤 요 플랜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주관 기관이고 여러 기업들이 붙어 있는데 0.5톤 액화 플랜트를 하는 돈만 약 400억 조금 적은 돈. 아마 그게 400억 안 된 거 보니까 이 메타 통과하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390 얼마만 했다고 그래요. 그걸 했는데 여기는 약 저장 용기가 35루베 정도. 35루베 정도. 지금 현재 계획성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런 걸 했는데 기업들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SK가 그 프랑스 에어리퀴드 사업과 조인트로 그 인천에 그 약 1년에 3만 톤, 그러니까 하루에 90톤 되는 용량의 플랜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소는 이제 인천 봉대 부생수소, 롯데케미칼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액화시키는 장치인데 30톤짜리 세 세트를 100년으로 배열해서 90톤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거를 하고 있고 내년 6월 정도에 이게 완성이 돼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K하고 이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아마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고령에 이제 LNG를 개질해서 다시 또 그 25만 톤, 이거보다 지금 훨씬 크죠. 8배 정도 되는 큰 용량을 또 하겠다는 이제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 또 효성이 또 린데, 그 독일인 회사, 린데하고 해서 하루에 35톤 용량을 이것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완성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다시 또 창원에 5톤, 이거 훨씬 작은 용량을 역시 내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도 내년 중반쯤 되면 국내 액화수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이제 저희 회사를 비롯한 몇 개 회사에서 굉장히 작은 용량을 만들어서 그냥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내년 중순쯤 되면 많은 이제 액화수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액화수소가 이제 내년 중반에 나온다 그랬을 때 또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운송하는 트레일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LNG는 한 대에 한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액화수소 관련된 걸 받아봤더니 한 대당 15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SK에서도 지금 국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뭐 금방 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기 전에 국내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보이다. 저희 회사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액화수소를 만드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저는 이제 플랜트 같은 이제 그 사이클을 이용하는 큰 용량이 아니고 GM 냉동기를 이용해서 액화시키는 장치로 하루에 최대 15kg 정도, 뭐 3kg, 5kg, 8kg, 15kg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량의 액화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때 이제 팔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직 대회 판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기준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증 강원도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그 실증이 끝나고 나면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이 액화수소를 활용하기 굉장히 이제 쉬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고압 수소를 이용하면 이제 그 용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드론을 얘기를 했죠. 드론이 배터리로는 뭐 30분에서 1시간밖에 날지 못하고 고압 기체 수소를 쓰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까지 현재 비행할 수 있는 두산 DMI 드론이 나왔는데 저희가 액화 수소를 쓰면 뭐 3시간, 5시간 마냥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비행을 원하는 데들은 액화 수소를 써서 해야 됩니다. 거기 핵심이 이제 이 용기를 어떻게 가볍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핵심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장 용기를 3리터, 1리터, 12, 16리터를 만들어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뭐 시험용으로 여러 군데 제공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 수소용품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런 이제 드론에 장착이 되려면 이 용기는 결국 우리 자동차로 치면 연료통입니다. 연료통. 여기 수소가 또 연료고 여기 지금 연료 전지가 이제 엔진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제 연료 전지를 하진 않습니다. 연료 전지를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연료 전지와 통 그다음에 컨트롤 시스템을 다 꾸며서 하는 걸 이제 파워팩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파워팩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있는 연료 전지 회사 또 외국에 있는 연료 전지 회사
예, 그걸 받아서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즈해서 저희 용기랑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좀 예, 팔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 한 10월 달쯤에 이제 실험한 건데 여기 이제 한 3kg 정도 그 페이로드를 달고 2시간 7분을 가서 날렸습니다. 지금 이번 주쯤에 하려는 게 이제 5kg 달고 한 서너 시간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장시간 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만 이제 바꾸게 되면 뭐 더 4시간, 5시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뭐 과제를 하고 있는 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글로벌 방위사업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주관은 그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쪽 AI를 탑재해서 드론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GOP에 철책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게 뭐 동물이라든지 사람 등록할 수 있는 그거를 AI 베이스로 하는데 저희는 파워팩 시스템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부에 과제 하나 신청을 해서 아까 여기 아직 116리터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UAM이 앞으로 뭐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셨을 때 UAM에 들어가는 용기 용량이 100리터입니다. 100리터를 개발 진행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2개를 하면 이제 200리터 또 경우에 따라서 4개 하면 400리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지금 뭐 현대나 여러 군데서 이제 UAM 한다고 그러는데 액화 수술을 탑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관련된 것들은 규제에 다 묶여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회사도 이제 이걸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에는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가 생겼습니다. 작년 3월 말로. 그러니까 연구소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기술들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기술들을 묶어서 실증 특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이따 우리 정우영 이사님이 수소 모빌리티 협동조합 소개를 할 텐데 여러 지금 저희 회사, 금양, 엑센스, 뭐 하이브리티, 또 이 애트리, 키스트 여러 기관들이 합쳐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도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서브 파트로 SKEMS가 또 저희한테 후원을 해줘서 제가 좀 전에 멀티콥터, 요즘 페이로드 안 건 상태, 멀티콥터의 장기 채공을 옛날 12시간을 기록한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갱신하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월 달에 13시간 24분을 기록한 거고, 아직까지 비공식이죠. 공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식 기록은 아마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이제 하려고 다 기네스 측하고 이제 법의를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상당히 홍보용이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했지만 이제 페이로드를 아까 5kg 달 것인지 20kg 달 것인지 또 100kg 달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UAM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하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용기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드론뿐만 아니라 UAM 지상용, 삼방용 관련된 것들은 모든 그 관심을 갖고 여러 협력 파트너스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